자, 오늘은 우라통 터지는 대통령 문재인이 누구인가 함께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17년 5월 10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2017년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이 그 장미 대선에서 당선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 날은 동시에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가 정말 길고 길었던 그 30년의 그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 대한민국의 종말이 시작되고 있었던 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사에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나라의 정체가 무엇일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 당선되자마자 국민들을 아주 어이없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국민들이 다 놀랬죠. 바로 정말 상상도 못한 참모진들을 기용을 했던 겁니다. 지금 이 사진으로 보시는 임종석은요, 어떤 사람이냐? 80년대 중반 그 대학가의 운동권을 이끌었던 전대협 3기의 의장으로 김일성이 창시한 주체사상 행동강령을 내세운 주사파 출신으로 NL 민족해방파였습니다. 1989년에 평양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 그 임수경을 보내는 인물이고요. 임수경을 보내서 그 평양 축제에 이렇게 참가하게 하죠. 그리고 임수경은 가서 정말 그 김일성을 얼싸 안으면서 정말 선전 도구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출소한 후에도 이제 2004년에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007년까지 김일성 종합대학에 무려 3년 동안 7억 1,700만 원을 지원하는 인물이 바로 임종석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이 임종석이요, 자기가 그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자신이 일하던 그 경문협에서 그 이사장직을 맡았었는데요. 이 사람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 이제 북한의 어떤 노동당 뉴스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이렇게 활용하게 되잖아요. 방송국에서. 그러면 그 돈을 걷는 거예요. 방송국에 가서 그 저작권 대행료를 걷어가지고 그 돈을 북한에 보내는 거죠. 북한 관련 사진이라든지 뭐 그런 영상을 사용했을 때 이제 저작권을 걷어서 북한에 돈을 보내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북한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알았겠지만 이 임수경이라는 인물도요, 국회의원이 돼요. 바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그 국회의원이 되는데, 자, 이 임수경이 한 말을 한번 보세요. 이 탈북자한테 어디 근본도 없는 탈북자 XX들이 굴러와서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개겨 입 닥치고 조용히 살아 이 변절자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신이 그 젊었을 때 했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여전히 그 주사파의 그 정체성을 이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임종석이 2012년에 트위터에 글을 올렸어요. 민족의 어버이신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께서 너무나 뜻밖의 현지 지도의 길에 순직하셨다는 비통한 소식에 접하여서 이제 이 임종석이 이렇게 그 단체에서 애도의 표시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감사의 답장이 그리고 왔고요. 그리고 동지사랑 정치라는 그 해당 연대 홈페이지에 임종석이 이제 김정일과 김일성의 그 성군 정치에 대한 사랑의 서사시를 쓰는데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 정치가 승승장구해서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여 전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김 위원장의 선군 정치가 사랑의 정치, 동지의 정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의 그 비전향 장기수한테도 막 이렇게 약을 갖다 주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대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글을 올립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임종석뿐만이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이 처음 출범했을 때 이 청와대는요, 주사파와 운동권으로 거의 채워지게 돼요. 63명의 비서관 중에서 22명이 운동권 출신인데요. 신동호 연설비서관, 전대업 문화국장이었고요. 백원우 민정비서관, 뭐 요즘 한참 시끄럽죠. 이 백원우도 1988년 2기 전대업 연대사업 국장이었어요. 그리고 한병도 정무비서관, 전대업 3기 전북지역 조국통일위원장이었고요. 유행열 행정관, 전대업 3기 중앙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대업의 임원들이 모두 청와대에 다 들어가서 포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2017년이 이 주사파한테 정말 역사적인 해였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막 경찰한테 쫓기고 그때 안기부였죠. 그때는 그 안기부한테 쫓겼던 이 주사파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권력의 최고의 그 중심에 있는 청와대로 대거 입성한 해가 바로 2017년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뭐 국정상화실 윤건영, 요즘 한참 뉴스에서 그 윤건영 나오죠. 역시 국민대 총학생의장이었어요. 저도 이 시대 때 대학교를 다녔는데 이때 총학생회 회장들은 거의 다 전대협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그 문재인이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윤희상, 리영희, 신연복 이 사람들을 문재인은 존경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또 한 사람,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김원봉을 국군 창설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 세력 한국청년전지 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었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김원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이 문재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이 그 새정치민주연합, 그러니까 뭐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죠. 이 새정치민주연합에 2015년도에 대표로 있었을 때 김원봉을 모델로 했던 이 암살이라는 영화를 관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람 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김원봉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받았다면서 정말 치열하게 무장투쟁한 분인데 이 해방 후에 북으로 갔다가 얼마 안 있다가 숙청이 됐다. 남쪽에서도 북에서도 설 곳이 없었다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김원봉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최고의 훈장을 바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과연 그러면 이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이 최고의 훈장을 바칠 만한 그런 사람일까요? 자, 이 김원봉은 어떤 사람이냐? 자, 김일성이 그러니까 이 김원봉은요, 물론 의열단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무장투쟁 중심의 독립운동을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김원봉은 공산주의자였고 해방 후에 공상혁명을 위해서 월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북한 내의 서열 7위 국가검열위원장에 오르게 돼요. 서열 1위 김일성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역도를 모두 색출해가지고 그렇게 국방 전략을 짜는 게 바로 국가검열성의 총책임자였던 김원봉이 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김일성이 이제 6.25 전쟁을 일으킬 때 자신이 중국에 이렇게 보내놨던 조선의용군 10,000명을 불러들여요. 10,000명을 이렇게 모두 불러들여서 이 남쪽으로 쳐들어오는데 선봉에 서게 되는 인물이 바로 김원봉이라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갖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57년에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에
오른 인물이 바로 김원봉이라는 인물이라는 거죠. 자,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위대함을 기억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단순히 독립운동가였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북한으로 월북해갖고 대한민국을 침범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게 어떤 총칼을 들이댄 이런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고 미화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날도 아닌 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원봉에 대해서 그 말한 날은요. 현충일이었어요. 현충일, 우리나라를 위해서 6.25 때 순직하신 그 군인들을 기념하는 그 날에 이 김원봉이 이끄는 북한군 때문에 죽은 우리 군인들을 기리는 날에 김인봉을 축혀 세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김원봉은요. 북한의 영웅이지 이 자유 대한민국의 영웅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한다는 그 인물. 자, 여러분 참 희한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상하게 빨갱이만 골라서 존경해요. 자, 이 문재인이 존경한다고 했던 리영이는 어떤 사람이냐? 이 한양대 교수를 지냈던 리영이는요. 대한민국 종북 좌편향의 대한민국 자체를 이 종북 좌편향의 아주 그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인물이에요. 2010년에 리영이가 사망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리영이의 빈소를 찾아가서 자신이 리영이를 통해서 세상을 깨달았고 그리고 자신과 노무현의 정신적인 스승이 바로 이 리영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영이는요. 그 전환 시대의 논리, 뭐 우상과 이성, 분단을 넘어서 그리고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이런 책들을 썼고 좌파 세계에서는요. 그들의 대부로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리영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리영이는 무엇을 주장했냐? 자, 여러분 그 중국의 문화대혁명, 엄청난 사람이 죽었던 그 마오쩌둥의 그 문화대혁명, 그걸 굉장히 미화했고요. 이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가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종북좌파의 끝판왕인 리영이가 정말 섬뜩한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은 파쇼다. 북한은 신의와 우애, 도덕성이 높은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국이 그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아니고요. 북방 한계선 남쪽이 우리 영해라는 주장도 잘못됐고 미국은 악의 제국이고 뭐 미국의 그 행정부는 악의 축이고요. 한국은 철저히 미국의 속국이고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가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인간 해방과 사회 진보, 남북화해 평화로 나가는 지름길이고 자, 주한미군 철수해야 되고 한미동맹 해소하고 미군 기지 해체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 주장이 어디의 주장과 동일하나요? 북한의 주장과 동일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리영이가 끼친 그 영향력이에요. 그 1980년대 그때 그 대학생들에게는 정말 대부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년, 30년 길러낸 후배들이 그 제자들이 지금 남쪽 사회를 쥐 흔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두 명의 대통령을 탄생시켰어요. 노무현, 문재인. 엄청난 사람인 거죠. 자, 그리고 또 문재인이 윤희상을 찬양합니다. 자, 윤희상은요. 자, 일본, 독일에서 작곡을 이제 전공한 뒤에 베를린으로 가서 이제 창작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베를린에 있으면서 수십 차례 북한을 방북해요. 그리고 김일성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 우리 최고의 그 지도자 주석님의 뜻을 더욱 친송하자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윤희상은 그 뭐 음악성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그 친북행위에 대한 비판을 그동안 더 많이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윤희상이 안에 그 이수자는요.
김일성이 사망하고 나서 5년째 되는 해인 그 1999년에 평양의 금수상 기념궁전을 찾아가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 거기에 방명록에 뭐라고 적냐, 수령님을 끝까지 흠모하여 수령님 영전에 큰 절을 올립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됩니다. 엄청난, 그러면 간첩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뭐 김일성을 뭐 찬양하고 여러 가지 뭐 김일성을 뭐 격찬한 이런 윤희상, 더 중요한 이 윤희상의 용서받지 못할 죄는 따로 있어요. 그 죄는 이게 이제 이수자 씨가 남긴 그 기념궁 속의 그 방명록이에요. 그리고 이 이제 윤희상의 작품이 이제 북한 음악 교과서에 실리는데 그 윤희상에 대해서 북한 교과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자, 뭐 여러 가지 뭐 작곡법을 배우고 베들린에서 창작 활동을 했다. 어떤 이런 지적 사실뿐만 아니라 그는 작곡가 여러 가지 활동으로 조국 통일과 반독재 투쟁, 인권 옹호, 반핵 반전 운동에 적극 참가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광주 이민 봉기와 전두환 궁사 깡패 무리들이 광주 시민 대학살 만행을 고발한 광주여 영원히,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성전에 온 남녘 동포들이 떨쳐나갈 것을 열렬히 호소한 나의 땅 나의 민족이야가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이 윤희상에 대해서 배운다고 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북한 사람인 거죠, 완전히. 그렇죠? 자, 그런데 윤희상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뭐냐? 바로 베들린으로 유학 갔던, 그 당시 우리나라는 그 유신 정권이 들어섰던 때예요. 그래서 그 젊은 학생들은 사실 그거에 대한 많이 반대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로 가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그리고 독일에 또 광부와 간호사들도 많이 보냈죠. 그래서 독일로 많이 유학을 갔는데 이때 그 독일의 유학생들을 포섭해서 북한으로 보내는 일을 이 윤희상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영화가 바로 출국이라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런데 여기 이 영화 출국에서는 사실은 윤희상을 윤희상이라고 표현하지 못했죠. 이때 이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그 오길란 박사가 베들린에 이렇게 공부를 하러 갔다가 이 간호사였던, 독일로 갔던 간호사였던 자신의 부인을 만나게 돼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 윤희상에게 꾀임을 빠지게 됩니다. 북한에 가면 너의 논문도 인정해 줄 거야. 정말 북한이 너를 필요로 하고 있어. 이 나라를 위해서 너가 할 일이 있다. 이런 아주 좋은 말로 설득해서 북한의 이 가족들을 모두 보내게 돼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월북을 했는데 막상 북한에 가니까 어떤 간첩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오길란 박사가 굉장히 이제 갈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이 부인의 권유로 북한을 탈출하게 되는데 자신의 탈출한 뒤에 그 입국을 권유했던 그 윤희상한테 자신의 가족을 이 오길란 박사가 구명해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윤희상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윤희상이 그 오길남한테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라고 종용을 하면서 가족들 사진 6장을 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네 가족은 모두 죽을 거다. 이렇게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탈북자들 증언에 따르면요. 이 배경이 된 곳은 유독 수용소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 그 2017년 7월 5일에 그 G20 정상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 베들린을 방문해서 함부르크로 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김정숙 여사가 또 아주 재밌는 일을 합니다. 자, 이 김정숙 여사가
자, 독일 베들린에 있는 그 윤희상의 그 묘소에 가서 참배를 하고 굉장히 급하게 막 그 007 작전처럼 이 통영에서 직접 이 동백나무를 공수했다고 해요. 출국하기 전에. 그래서 이 동백나무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그 윤희상을 위로하면서 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김정숙이 뭐라고 했냐면 살아생전 일본에서 배로 통영 앞바다까지만 와보시고 정작 고향 땅을 못 밟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통영에서 동백나무를 가져왔어요.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 무엇을 생각했을까? 하면 늘 자신의 가슴이 먹먹하다는 거예요. 조국 독립과 민주화를 염원하던 선생을 위해 고향의 동백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동백나무를 가져왔으니 선생님 마음이 풀리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김정숙이 말하는 민주화가 도대체 뭔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이 자유대한 민주주의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민주화와 민주라는 그 단어와 동일어이긴 한가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문재인이 아주 국제적으로 이제 커밍아웃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건 언제냐? 2018년이죠. 2월 9일 평창올림픽 개회식 그 사전 리셉션 환영사에서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이라고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신영복 선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 신영복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또 평창 리셉션 다음 날에 그 청와대에 이 북한에서 온 이 사람들을 모두 초대해서 접대를 하게 되는데요. 이 김여정하고 사진 찍을 때 이 뒤에 배경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였어요. 이 뒤에 보시는 이 배경 바로 신영복이 이 썼던 통자와 그리고 이철수가 그린 이 한반도의 그림을 같이 이어놓은 거예요. 자, 통할 통, 거느릴 통, 서로 통하고 왕래해서 서로 합치자는 얘기예요. 그 의미를 담아서 이곳에 걸어두고 북한의 그 고위급 대표들을 우리나라 그 선수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평창올림픽에 참가시켜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문재인이 북한 최고 권력 중에 그 김영남과 김여정 앞에서 자, 신영복을 존경한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그의 서화를 걸어둔 게 북한과의 유대의식을 강조하기 위한 걸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이 서화가요. 정말 북한 고위급 대표들을 방문을 마쳐서 특별히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자, 이거는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간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 그 한반도 밑에 그림에 통이 완성되면 통은 과정입니다. 막다른 데서 길을 찾고 길 없는 데서 길을 낼 결심이 분단 극복과 통일로 가는 길에서 더욱 절실합니다. 소통과 대화, 꾸준한 교류와 이해가 통의 내용이자 이 통할통을 말해요. 통의 내용이자 방법입니다. 이 통할통은 통일이라고 우리가 쓸 때 쓰는 이 거느릴 통, 합칠 통, 이 통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 날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럼 이 신영복은 어떤 인물이냐? 이 신영복은 그 1968년에 육군사관학교 교관으로 근무했을 때 그 북한의 지령과 공작 자금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통일혁명당에 가입했던 것이 적발돼서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 민족 해방 전선에 그 신영복의 이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신영복은요, 이 통역단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이 구속되게 되는데, 이때 뭐 많은 사람이 구속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신영복이 뭐 자신은 통역당에 가담되지 않았다. 자기는 모르고 통역당인지 모르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실 통역당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가장 기뻐하고 좋아했던 인물이 신영복이라고 김종태가 증거하고 있었어요. 이 김종태가 북한을 방북하고 나서 그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만든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죠. 김일성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창당 방침을 받들고 이 총역당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 문재인이 신영복이 그 일주기 추도식에도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때 더불어 함께하면 세상 바꿀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불어. 문재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죠. 우리 더불어 민주당, 뭐 더불어 공산당인지 민주당인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굉장히 더불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이 문재인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당명의 더불어가 신영복 교수의 그 책 더불어 숲에서 나온 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공모를 통해서 이 더불어라는 말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다 거짓말이었죠. 이제 신영복의 그 책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안희정은 또 신영복 정신으로 더불어 숲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새로 만들자고 다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문재인이 존경한다는 신영복은 김일성 사상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구속돼 있을 때 자신이 전향서를 쓰고 나오는데 사실은 전향했던 것이 아니라고 자신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영복이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 김일성이 어떻게 해서든 이 신영복을 데려가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인물이 신영복이에요. 그때 베트남의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나라 외교관 7명인가가 그 베트남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베트남이 공산화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북한의 김일성이 베트남을 종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교관 한 명을 풀어줄 때 우리 쪽에 전향수들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영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신영복이 자기는 통역당인지도 모르고 가입했다. 이 말이 어떤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전혀 합리적이지 않죠. 이 신영복은 뭐 여러 가지 그 시대 처음처럼 그 신영복이 쓴 거고요.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이 글씨체도 신영복이 썼어요. 그리고 더불어라는 말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더불어 어디서 나왔을까요? 김일성 동지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가져온 거예요.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김제동이 그 신영복한테 영향을 받아서 이런 좌편향 방향으로 서게 됐고요. 윤도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명숙, 그 한명숙의 그 남편이 이제 신영복이 이렇게 지도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영숙도 같이 어떤 주체 사상으로 돌아섰어요. 신영복 그 어떤 사람들이요. 신영복을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그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하고 이렇게 견주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이런 찬사를 붙이기도 하는데요. 글쎄요. 이런 찬사를 정말 받을 수 있는 인물일까요? 그리고 또 문재인이 존경하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대량 학살자만 존경해요. 2017년 12월 15일에 중국 순방에서 그 베이징 대학교에서 연설을 하는데요.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
마오쩌둥 주석이 이끈 대장정에서 조선 청년이 함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마오쩌둥 주석이 이끈 대장정에 조선 청년이 함께했다? 여러분 이 말은요. 6.25 때 중공군이 철원을 왔을 때 그때 북한의 사람들이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국적이 진짜 의심스러워요. 제가 볼 때. 정말 중국 방문 때 정말 그 시진핑한테 어떤 개 취급받았죠. 그러면서 혼밥 먹으면서 이 베이징대에 가서는 이런 연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 마오쩌둥 주석이 이끈 대장정에 조선 청년이 함께했다 이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자, 그리고 또 2018년 그 3월 23일 날 베트남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제 쩐다꽝 베트남 주석하고 같이 호찌민이 살던 그 집, 그걸 이제 거소라고 하는데 호찌민이 살던 집을 방문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 자리에서 문재인이 호찌민의 위대한 면모는 그 거소, 집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호찌민은 베트남을 넘어 전 인류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호찌민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호찌민은요. 그 토지개혁 정책에 반대했던 그 베트남 국민들을 무차별하게 죽였던 게 바로 호찌민이에요. 그리고 베트남 공산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베트남전을 하면서 정말 그 죽은 사람만 이 당시 300만 명, 전쟁 난민이 15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뭐 그 월맹군의 그 학살을 피하기 위해서 다 보트피플이 됐죠. 수많은 그 베트남 보트피플을 만든 그 인물이 바로 호찌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호찌민의 집과 이렇게 집무실을 이렇게 문재인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 세상의 정치인들이 호찌민을 본받는다면 부패가 없어질 것이고 이렇게 호찌민이 살던 모습을 보니 내가 숙연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머릿속이 상당히 진짜 궁금한 인물입니다. 자, 그 여러분 그 공산주의자를 구별해내는 방법을 그 공산주의 전략전술 그 연구가인 그 국내 1인자 그 양동안 명예교수가 자 이렇게 11가지 분석 기준을 내놨어요. 공산주의의 주장과 정책에 동조한다. 공산주의를 존경한다. 공산주의 체제에 대해서 호감 그리고 동경의 태도를 취한다. 과거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찬양한다. 공산주의의 단체나 용공 성향 단체들을 옹호한다. 용공 세력과 지속적으로 협조한다. 공산국가가 하는 것은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찬양한다. 반공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공산주의자가 주장하는 인식을 수용한다. 자국의 안보와 정당성 강화에 이로운 조치는 반대하고 악화를 초래할 조치를 주장한다. 지소미아가 생각나네요. 그리고 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그러니까 민주주의자라고 말은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지는 않는다. 이게 바로 이 11가지가 공산주의자를 가려내는 그 11가지 분석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양 교수가요. 11개 중에서 3, 4개만 일치를 해도 공산주의자로 의심을 받는 것이 마땅하대요. 그리고 6개에서 7개가 일치하면 공산주의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8개 이상이면 그것은 그 사람이 인정하건 말건 그것과 상관없이 공산주의자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이 기준들을 잘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제 계속 이 문재인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 정체를 한번 계속 보죠. 자, 이제 문재인을 한번 분석해 봐요. 자, 이 문재인이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운명이라는 자서전에 민정수석을 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한 것이 뼈아픈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회고해요. 그리고 또 반미 친공산주의 성향을 볼 수가 있는데요. 베트남전의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을 보면서 진실의 승리의 희열을 느꼈다.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존경하는 인물은 어떻게 된 게 다 공산주의자예요. 이쯤 되면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 계속 얘기한 자기네 공약 여러 가지 그 주장들과 공약들이에요. 낮은 단계 연방제 목표, 사드 배치 반대, 북한과의 종전선언 시도, 평화협정 체결. 자, 주한미군 유엔 사령부 철수, 국정원 국내 활동 금지, 전시작전권 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NLL 포기,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반대고요. 국정교과서 폐지, 한총련 합법화, 개성공단을 재개 확장하는 게 목표고요. 북한 주적 용어 사용 반대.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주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국가 정당성 반대. 자, 우리의 건국을 부정하죠. 이승만이 대통령이 그 건국한 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해요. 그리고 진보 용공 세력 옹호 미화, 북한 세습체제, 북한 인권 입 닫고 있고요. 절대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파병 반대고요. 좌경 진보 사건만 주로 변호해요.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참배 거절했어요. 반미 친일 친중 친북.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성향과 행보예요. 자, 이쯤 되면은 북한 수석 대변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너무나 북한에서 주장하는 것과 문재인이 주장하고 그 행하는 것들이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41%가 문재인을 뽑았어요. 그러면 이 공약을 보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었던 건지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가요. 자, 문재인은요, 자신의 그 정체를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이 선거 공약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나 친미? 노. 친중할 거야. 이렇게 바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낮은 단계 연방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국정원 국내 활동 금지시킬 거다. 국가보안법 개정할 거다. 자, 경제 규제 강화해서 정부 주도 경제 부양할 것이다. 이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시킬 거다. 자, 너무나 비교되죠. 이런 공약을 보면서 우리 국민의 40%가 넘는 그 수가 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다는 거예요. 자, 북한의 수석 대변인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자, 한반도 평화 5원칙, 평화 북한 체제를 보장하는 비핵화예요. 평화 체제 구축, 결국 평화 협정 추진해야 된다고 하고요. 자, 한반도 신경제 지도 어떻게 해요? 중국과의 1대1로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북한한테 경제 지원을 해서 이렇게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시베리아 쪽으로 연결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 군사, 교류협력, 사업분리. 자, 그리고 4대 대북 제안 이렇게 했었고요. 자, 베들린 그 베들린에서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한반도 그 평화에 대한 그 이 5대 원칙을 발표를 하죠. 그러면서 여건이 되면 김정은과 만날 용의가 있다. 그게 아니라 너무나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빨리 만나고 싶었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또 이 외교안보 특보라는 사람은 한술 더 뜹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미국 대사관 앞에서 데모해야지 미국이 바뀐다. 이런 말을 하고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외교 안보 특보예요. 저는 이런 발언들을 막 할 때 사실 뭐 이 문정인이 그 문재인 정권 초기 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막말을 했었어요. 워싱턴에서. 이런 막말을 할 때 문재인이 정리하지 않겠나 했는데 절대 정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재인의 공약 낮은 단계 연방제가 무엇인가? 자, 문재인이 이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문재인 쭉 그 대를 이어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문재인이 맨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낮은 단계 연방제가요. 그 김일성이 주장한 그런 뭐 김일성, 김정은이 계속 주장했던 고려 연방제 어떤 이 길로 가는 방향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계속 무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드러내놓고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약을 하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참 이게 김대중이 엄청난 일을 한 건데요. 김대중이 2006년에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하는데 이때 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하면서 자,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서로 똑같은 거다. 서로 많이 닮았다. 그러니까 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인정한다라고 이 남북 공동선언문에 채택을 해요. 이때부터 이제 이 김대중이 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자신의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노무현이 다시 이제 북한에 가요. 거기에서 이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선언문을 발표하는데요. 자, 여기 1번에 6.15 공동선언 구현이라고 되었어요. 그럼 6.15 공동선언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김대중이 한 이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 결국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자. 이렇게 서로 선언을 하고 온 거예요. 자, 평화체제 구축 협력. 자,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같이 선언문을 하고 돌아오게 돼요. 바로 6.15, 14선언 모두 다 낮은 단계 연방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북한이 우리나라 그 대통령들한테 정치권에 계속해서 그 이행을 주장하고 강조하는 이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과연 무엇이냐? 자, 이 북한의 통일 방안 그 변천사를 쭉 보면요. 김일성이 1950년대까지는요. 민족 해방론을 주장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무력으로 적과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자, 총칼로 전부 쏴 죽이고 자, 전쟁 한번 다시 일으켜서 우리 통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960년도에 들어오면서 이제 남북 연방제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남북 이체제 공존 경제 그 우위를 공존 경제하는데 이때 우리 남쪽보다 북쪽이 더 잘 살았어요. 그래서 북한의 어떤 그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남쪽에 막 혼돈을 유도해서 이렇게 이제 합쳐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70년대는 이제 고려 연방제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요. 자, 조국 통일 5대 강령, 군사적 대치 이런 속에서 합작 교류하고 민족회의 소집한 다음에 남북 연방제를 실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계략이었고요. 그다음에 1980년 이때도 이제 어떻게 했냐?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이제 공화국을 창립하자. 이렇게 그 통일 방안을 내는데요. 한민족 한국가 이 체제. 국가는 합쳐지는 거예요. 근데 체제는 두 개로 가자. 저 위는 공산주의 체제로 가고 이 아래는 민주주의 체계로 가라. 이렇게 이 체제를 인정하는 그런 기초로 한 연방제를 하자. 그러면 아무 문제 없지 않냐. 이렇게 이 체제를 공식화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도 지금 이거 들으면요. 저 괜찮은 방향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낮은 단계 연방제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순리적으로 풀어가는 통일 방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1990년대 또 김일성은요. 어떻게 방향을 바꾸냐. 그 한민족 한국가 이체제 이정부 연방제를 하자. 그래서 민족 대단결 방안에서 이정부를 추가하고요. 그리고 이체제를 강화해요. 그리고 나서 2000년도 들어서는요.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말이 이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부터 이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민족 공조론. 현 남쪽과 북쪽, 남북의 체제를 유지한 채 민족 통일 기구를 만들어서 두 체제를 공고화시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김정은은 이 김정일의 통일 방안을 계속해서 따라가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체제를 기정사실화하고 어떤 독자적인 통일 방안은 아직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북한은 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민족통일기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국회 같은 의미예요. 남쪽과 북쪽의 어떤 그 체제는 다 각자 유지를 하되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의 국회와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낮은 단계 연방제가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연합과 다르지 않다. 제가 아까도 어떤 사람이 주장할 때 그 국가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죠. 빨갱이 중에 빨갱이. 자, 그런데 이 북한의 고려 연방제는요. 주체 사상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실제 김일성 주의는 레닌주의 그 혁명 전통의 그 연장선상에 있고 북한식 연방제는 북한 흡수 통일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재인이 자신이 이제 낮은 단계 연방제를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대통령 되기 전에 얘기한 거예요. 내가 정권을 잡으면 나는 내 임기 내에 낮은 단계 연방제가 반드시 실시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 임기가 얼만큼이죠? 5년? 지금 반 정도 지났어요. 아직 기미가 안 보이죠? 그럼 지금부터 이 문재인이 그 5년 임기가 될 때까지 얼마나 빠르게 이 대한민국이 혼돈 속으로 들어갈지를 여러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막 밀어붙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고려민주연방 이 창안 방안은 이거 이제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서 이제 북한의 그 기관지에 실린 글이에요. 무엇보다도 북한의 주체 사상의 원리로부터 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낮은 단계 연방제가. 그래서 이 고려 연방제는 주체 사상과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현실에 기초하고 있는 통일 강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12년에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 만들겠다. 그럼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자, 여러분 처음에 저 무심코 지나갈 수 있었는데요. 자, 그 정의당의 이정희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이런 플랜카드를 걸었어요. 함께 살자 대한민국 상상하라 코리아 연방제 고려 연방제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들이대고 고려 연방제 하자고 이정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통합진보당 무서운 당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제 문재인은 분명히 낮은 단계 연방제를 무조건 하려고 하겠죠. 반드시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할 것이다라고 많은 곳에 가서 다짐을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정말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뭐가 문제일까? 뭐 양쪽에 북쪽 남쪽 다 체제도 인정해주고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한 10년 이렇게 지나다가 국가가 이제 서로의 그 약간 이질감, 남쪽과 북쪽의 그 이질감이 없어지면 이제 한 나라로 통일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체제로 한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각각 그 지방 정부가 돼서 선거를 통해서 남북 대표를 이제 통일의회에서 이제 선출을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을 뽑으면 어떻게 될까? 자, 통일의회 국회에 이제 그냥 뭐 변화되겠지만 220석의 그 국회에 그 의회 그 의원을 뽑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떤 결과가 될지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자, 북쪽은요. 자유당, 민주당, 뭐 정의당 이런 거 없어요. 북한은 오로지 정당 한 개예요. 무슨 당? 노동당. 노동당 하나밖에 없어요. 조선노동당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 그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도 경선을 막 하잖아요. 그 지역에서도. 그쵸? 후보가 되기 위해서 경선을 막 한단 말이에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뭐 서울시 시장의 그 시장이 되기 위해서도 당내 경선을 먼저 치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쨌든 후보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뭐 자유민주당도 있고 뭐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정의당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정당 속에서 저희가 그 한 사람을 선택해서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후보자는요 딱 한 명이에요. 뭐 고르고 말고 할 거 없어요. 그리고 이 포스터를 보세요. 모두 다 투표하자. 아니 후보자도 한 명인데 모두 다 근데 무슨 투표하자예요? 찬성 투표하자. 모두 다 찬성 투표하자예요. 찬성 투표하자. 최고인민회에 뭐 도, 시, 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하는데 후보는 한 명 모두 다 찬성 투표하자. 근데 투표율이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99.9% 그냥 100%라고 보시면 되고 100% 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면 지금 어느 지역의 국회의원이 압도적이겠어요? 어디가 제일 정당이 될까요? 국회의 제일 정당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디가 제일 정당이 되겠어요? 조선노동당. 조선노동당이 결국 제1당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보셨죠? 자, 거대 그 여권 막 1+4 뭐 자기네들의 그 막 2중대 3중대 이런 중대들 자기네하고 뜻이 맞는 그런 정당들과 야합해가지고 머릿수로 악법들 다 통과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조선노동당이 가장 많아요. 그럼 조선노동당에서 다 통과시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 자유대한민국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이렇게 그런 통일을 하게 되면 앞으로 뭐 10년, 약 15년 후에는 어떤 자주적인 민주정부가 수립되게 돼요. 그러면서 북한이 얘기하는 연방제 통일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정권 교체? 그런 거 없어요.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과 그 북한의 핵 개발 역사를 한번 볼게요.
자, 김대중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뭐 6월 14일 날 했는데 노무현 정권 때 갑자기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게 돼요. 응? 나 이미 핵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노무현이 남북 정상회담 하고 나서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역시 뭐 핵실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문재인이 하고 났는데 뭐 이때 뭐 평양에서는 사실은 뭐 그 풍계리 뭐 이런 데 다 폐쇄하기로 이렇게 약속했었는데 웬걸 지금 다시 다 그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연일 뉴스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엄청나게 이제 북한에 퍼주게 되는데요. 이때 이렇게 퍼준 돈으로 계속 그 핵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 돈으로 핵실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북한의 그 일반 사람들이 먹을 식량은 부족해도 절대 그 핵을 개발할 돈이 부족하거나 그 노동당의 그 김일성 일가가 그 김정은 일가가 사용할 돈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대북 지원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김정은이 직접 증언하죠. 김정은이 2014년에 9월 김정은 지시문에서 자, 햇볕 정책으로 강철의 군대가 보존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대중과 노무현이 했던 그 햇볕 정책에 막 쏟아 부어준 그 돈으로 지금의 북한군이 계속 보존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스스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자신 그 김정일의 업적이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얻어냈던 것이 이제 김정일의 업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김대중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김대중이 자신의 일생 동안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1999년도 같아요. 그 관훈클럽에서 저는 일생에 거짓말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거짓말한 일이 없어요. 이것은 약속을 못 지킨 거지 거짓말한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한 것하고 약속했다가 못 지키는 거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몇 번이나 자신의 일생 동안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게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김대중이 대통령일 때 이렇게 얘기했죠.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대북 지원금이 핵 개발에 악용된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진다. 무슨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북한은 다 개발했어요. 불과 재임하고 그 남북 정상 DJ가 하고 나서 그 남북 정상회담 하고 나서 5년쯤 돼서 바로 핵 보유국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자신이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김대중이 뭐라고 하냐. 자기는 북한을 갖다 비자금을 만들어서 그 몰래 지원했던 게 절대 후회하지 않는 거래요. 근데 참 이 말이 웃겨요. 잘 사는 형이 가난한 동생을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북한에 가서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줬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헐벗고 못 사는 사람 엄청 많은데요. 자, 노무현은 또 한술 더 뜹니다. 자, 북한의 핵보유 증거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 게 노무현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임기 정말 얼마 안 놔두고서 이제 평양을 갔었는데 자, 2007년에 노무현이 북한이 달라는 대로 줘도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북한이 얼마를 달라고 하더라도 자, 우리는 이 북한한테 돈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한에 가가지고 마음속으로 정말 이 회담 깨지만 말아달라, 깨지만 말아달라 이렇게 막 자기가 빌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퍼줄게. 회담 깨지만 마. 그리고요, 이 노무현은 어떤 인물이냐? 노무현 스스로 한 말이에요. 나는 북한의 변호인 역할을 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나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노무현에게 노무현은 북한의 변호인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자, 김정일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해외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지만 그동안 외국 정상들과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었어요. 이거를 노무현이 자기 입으로 이 북한에 우리 민족의 정말 최고의 원수 중의 원수, 적 중의 적인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북핵 문제가 둘러싸였을 때 북측의 육자회담의 입장을 가지고서 미국과 싸웠고 북측의 입장을 변호했다. 자, 이런 말 한 적 없다고 다 거짓말했었죠. 근데 자,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그때 노무현, 김정일의 그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이게 다 드러나게 돼요.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대통령을 맡긴 건지 모르겠어요. 북한의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하고 대통령이라고 인정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요. 참 노무현이 이 당시에 그 NLL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NLL이 문제가 됐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남북회담 직후에 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그런 이제 컨퍼런스의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자, 뭐 내가 마음에 들던 안 들던 어쨌든 간에 뭐 나는 서해 북방 한계선은 안 건드리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역사적인 14선언에 명기된 조선 서해에서의 공동오로와 평화수역 설정 문제는 철두철미 북방 한계선 자체의 불법무법성을 전제로 한 북남 합의 조치의 하나이다. 북방 한계선 존중을 전제로 14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근혜 년의 떠버림이나 다른 괴뢰 당국자들의 북방 한계선 고수 주장은 그 어느 곳이나 예외 없이 북남 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다. 이걸 이 북한에서 박근혜 정부 때 밝힌 거예요. 노무현이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북방 한계선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이게 거짓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2012년에 그 대선을 앞두고 이 NLL 문제가 폭로되게 되는데요. 자, 이 NLL을 사실은 이 NLL 한계선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 대선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자, 이 NLL 논란 때문에 이제 박근혜와 이제 문재인이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이 주장한 NLL의 노무현은 어떻게 말을 했냐? 이제 돌아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북한이 얘기하는 그 뭐 자유 해상 거기 그거는 그 NLL을 물린 게 아니다. 우리 NLL을 물린 게 아니다. 저기 저 북한 쪽에 연평도에서 저 백령도 그 위쪽 북한 쪽으로의 바다를 이렇게 우리가 공동어 이렇게 구역으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이죠. 이 당시에 새누리당은 NNL, 우리나라의 그 서해 해상 경계선 NNL을 완전히 다 무시하고 저 이 밑에까지, 이거 봐보세요. 연평도와 백령도 밑까지 내려와요. 여기에 공동 어로 구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영토가 거기에 있는데 그 영토를 북한의 그 어선들이 다 넘어와서 여기서 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노무현이 내줬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연평도 공격하고 백령도 공격하는 게 여러분 왜예요? 아니, 우리 다 이미 남북 공동선언으로 합의해서 저 밑에까지 고기 잡으러 갈 수 있는데 왜 막냐 이거잖아요, 지금. 왜 막냐? 그러니까 거기다 맨날 포 쓰고 하는 거잖아요. 참 답답한 문제죠. 자, 이거에 대해서 자, 봐보세요. 문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런 적이 없다. 이 문재인이 어떤 인물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민정수석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뭐 대선이 끝나고까지 계속 이게 이슈가 돼요. 뭐 굉장히 막 큰 문제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 문재인이. 자, 그러면 회의록 원본을 열람해서 자, 노무현이 NLL을 포기한 게 정말 사실이면 내가 정계를 은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원본을 열람하려고 했더니 청와대 회의록이 그 국가기록원에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그 대통령 기록이 다 넘어가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정치권이 발칵 뒤집혀져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노무현이 자기 임기가 끝날 때 이것이 반드시 문제가 되고 국민들한테 알려지면 자기가 굉장히 난처해질 것 같으니까 회의록 원본을 삭제했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을 노무현이 한 거예요. 회의록 원본을 삭제하고 그 파일을 전부 지우고 중요한 것들을 전부 다 빼서 자기 고향으로 가지고 내려가요. 봉하마을로 가지고 내려가요. 기가 막힌 일이죠. 자, 그래서 막 이제 문제가 되니까 막 이제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렇게 말했던 문재인이 자, 우리 그 기록이 없어진 거는 이제 그냥 덮고 더 이상 여기서 기록도 없는데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NLL 논쟁을 이제 끝나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정치권을 위해서 좋지 않겠냐. 이제 그냥 NLL 논쟁은 끝내고 앞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이제 정치를 잘 해야지 우리가 잘 이 나라를 이끌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분명히 정계 은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 끝내자는 거예요. 오히려 노무현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그걸 문재인이 몰랐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런데 정말 이 진실이 밝혀졌어요. 진실이 이제 남북정상 대화록에서 그게 파일로 가지고 있던 것이 다 밝혀졌는데 이 정말 수치스러워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런 회담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이 남북회담을 노무현이 가서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찾으면서 제가 사실 노빠였잖아요. 노빠. 제가 노무현을 굉장히 그 사랑했던 일인이었고 이제 뭐 이 노무현 같이 깨끗한 정치인, 정말 무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그렇게 노력해서 정말 대통령이 됐는데 저는 그 노무현이 이렇게 막 문제가 될 때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권력에 뒷배경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그동안 썩어 빠진 놈들이 우리의 대통령을 핍박하는구나. 노무현 너무 불쌍하다. 화난다. 진짜 이 나라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드러난 진실은 뭐냐? 나는 위원장님 그러니까 김정일을 말하죠. 김정일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응? 자, NLL은 미국이 땅 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에요. 남측은 앞으로 절대 NLL 주장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공동어로 구역, 평화수역 설정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남측이 이제 북방 한계선을 물러서라. 북방 한계선 끌어내려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노무현이 뭐라고 하냐. 저도 김정일 위원장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토를 뒤로 물리겠다는 거예요. 응? 기가 막히죠. 이게 진실이었어요. 자, 이게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제 문재인의 남북 정상회담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이 정말 비슷한 듯 다른 이 분위기를 한번 봐보세요. 판문점 정상회담 때 이제 이 평화의 집에서 김정은이 이제 방명록을 작성할 때 이 문재인의 자세 정말 꼿꼿하죠. 자, 그리고 저 북쪽 지역 통일각에서 그 2차 회담을 할 때 문재인이 방명록을 작성할 때 여유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왜 정상회담을 하게 되냐? 자, 북한의 도발과 핵실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들이에요. 그리고 뭐 미국과 북한도 정말 놀라운 그런 회담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신문이나 이런 데는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그 평화의 집이죠.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때 1차 때요. 그 김정은이 그 정상회담이 시작하기 전에 모두 발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모두 발언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아무리 좋은 약속이나 문서가 있어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약속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뭘 김정은이 이야기한 것 같으세요? 뭐 어떤 얘기를 해도 자 그럼 봐보세요. 이 김정은이 말한 약속은 뭐였냐? 2007년 문재인이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 자격으로 김정일을 만났을 때 맺은 약속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치 전문가가 한 얘기예요. 당시 노무현은 북한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약속했다. 김정은은 11년이란 세월은 길었다라고 말했다. 약속 이행을 11년이나 기다렸다고 한 말은 비꼬는 말처럼 이렇게 이 사람은 들었는데 문재인은 알아듣지 못하고 시종일관 기분이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실 문재인은 김정은이 이 약속, 문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문재인이 정말 자유 대한민국의 진정한 대통령이라면 무엇을 했어야 되냐. 1992년에 남북 비핵화 선언에 대한 북한의 비핵화 약속, 왜 그 약속을 어겼냐. 이걸 따져 물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문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나준 것만으로도 너무나 이 순간 기뻤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판문점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을 향해 나아간다. 이것이 판문점 선언의 의의라고 이제 통일부에 들어가도 이런 글이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보는 관점은 주사파의 대한민국 파괴 선언이었어요. 자,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이에요. 남북관계 개선 발전시키자. 과거 남북선언과 모든 합의 철저히 이행하자. 김정은이 말한 약속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시겠죠? 이거 보니까. 과거 남북이 선언한 모든 합의. 김대중과 노무현이 가서 NLL 바친 거, 낮은 단계 연방제 하기로 한 거, 정전협정 하기로 한 거, 평화협정 하기로 한 거, 주한미군 내쫓기로 한 거
다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합의를 하고 와요. 자, 이건 뭐 엄청난 뭐 선언이었다고 이렇게 정부가 떠들었는데 잘 봐보세요. 김정은이 비핵화 서명을 했죠. 그런데 북핵을 폐기하는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완전 맹탕문서죠. 맹탕문서. 그리고 이 선언문에 원래 이 당시에 이제 북한의 핵 때문에 미국과 이제 북한이 굉장히 실갱이를 하고 대한민국에 굉장히 그 위험이 고조되고 막 이랬던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만남의 초점이었던 그 비핵화에 대해서는 딱 3줄 그 선언문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북핵 폐기 없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거 하자고 이야기하는데요. 올해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렇게 전환하자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니 북한이 핵포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하냐고요. 완전 국민 대사기극이지. 예? 그리고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에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어떤 핵무기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북한은 줄기차게 한반도 비핵화라고 계속 얘기해요. 남쪽을 비핵화하기 시키다는데 저 완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또 명시를 했어요. 결국 계속 돌고 도돌이펴.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주요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 동해선,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해서 14선언 노무현이 선언했다. 이때 경제적으로 엄청 돈 갖다 퍼줬죠. 여러 가지 경제 약속을 해요. 무조건 퍼주는 게 이득이래잖아요. 그 14선언 합의한 거 다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 적대 관계 안 하기 위해서 이제 남쪽의 행동만 들어가요. 남쪽의 행동.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안 하겠다. 그리고 서해 북방 한계선 NLL 공식적으로 얘기하죠. 평화수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완전히 이건 뭐예요? 북한에 우리 돈으로 갔다가 뭐 아직 비핵화도 안 됐는데 핵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우리 돈 들여서 북한 철도 놓고 도로 놓고 자 계속해서 그럼 이 돈들이 여기로만 갈까요? 결국해서 뭐 ICBM 이런 거 개발하는 것으로 갈 텐데 핵의 소형화 이런 거 개발하는 데로 갈 텐데 핵과 미사일 지원하는 이런 핵 지원 자금 위장 문서예요. 이 선언문이 과연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가져올까요? 이런 선언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재인이 이때 굉장히 급박했었죠. 북미 정상회담을 이제 트럼프가 취소하니까 뭐 아무 언론에도 알리지 않아요. 그리고 막 다급하게 북한으로 그 판문점으로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각에서 만나서 뭐 아주 그냥 비밀스러운 이때 회담 선언문 자체는 뭐 비핵화에 노력한다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이런 비밀스러운 그런 회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18년 9월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갖게 돼요. 다른 그런 기존의 대통령이 하루 뭐 이렇게 왔다 간 것에 비해서 여기서 이제는 숙박을 하면서 있게 되는데요. 정말 이 남북 정상회담으로 평화가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9월 평양 공동선언 이제 평야 파트, 뭐 협력 파트, 교류 파트 이때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약간의 어떤 저희 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게 처음으로 북한의 그 비핵화 방안에 그 어떻게 비핵화를 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합의를 명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동창리에 발사되는 영구 폐기하겠다. 영구가 무슨 뜻인지 알죠? 완전히 앞으로 사용할 수 없게끔 그렇게 폐기를 할 것이고 영변의 핵시설
조건부로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3차 남북 정상회담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진짜 이제 2018년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회귀해요. 그러면서 막 모든 언론들이 북한이 드디어 완전한 비핵화에 그 첫 발을 디뎠다. 우리 대한민국 이제 진짜 전쟁 걱정 없는 그런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라고 막 엄청나게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7월 24일 날에는 북한의 그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그 없애는 것에 이렇게 착수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동창리 미사일 약속을 이 북한 문재인이 평양 그 회담에서 선언한 그 내용을 지금 북한에서 다 하고 있구나. 이런 이제 뭐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봐보세요. 김정은한테 문재인은 완전히 뒤통수를 맞아요. 원래 또 제가 의심해 보기로는 문재인은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베트남에서 싱가포르 있죠? 베트남이 1차인가요? 네, 베트남에서 1차 회의를 하고 나서 하여튼간 뭐 미북 간 그 1차 회담 이후에 그 핵무기 6개 이렇게 추가해서 제조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이걸 미국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동창리 영변 아까 영변 완전히 없앴다고 그랬는데 영변 다시 그 핵시설에 어떤 핵시설을 가동하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그리고 2019년에. 그럼 이거 김정은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 이행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약속과 문서보다 그것을 어떻게 이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김정은은 지금 약속을 지킨 건가요? 김정은은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건가요? 전혀 아니죠.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한테 진짜 뒤통수 맞은 거예요. 자, 오히려 SLBM 북극성 3형 시험 발사 성공했어요. 2019년에 들어서 얼마 안 됐죠. 자, 그리고 뭐 김정은은 이제 핵, ICBM, SLBM 이게 주요 정말 전략적 자산 3종 세트 모두 갖게 됩니다. 이러면 미국 본토까지 위험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재인이 항상 주장했던 말 있죠.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문재인 정권 사람이 먼저 맞나요?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이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 다행인데 이제 그 유엔의 그 결의안에 반대 뭐 북한 인권 결의안에 불참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 인권 변호사잖아요. 문재인 인권 변호사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도 이 문재인이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북한한테 의견 물어보고 나서 기권했어요. 이게 문재인이라는 이 사람의 실상이에요. 그렇게 사람이 먼저라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재인은 제가 이렇게 분석해본 바로는 이 인권 변호사고 인권 정부인데 정답은 그때그때 달라요. 언제는 인권 변호사고 언제는 그 인권을 중시하고 언제는 아니에요. 그럼 언제 아니냐? 자, 얼마 전이죠? 2019년 11월 7일에
자, 바다를 통해서 어민 청년 2명이 오는데 뭐 16명을 죽인 사람들이다. 뭐 이래가지고 뭐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눈을 가리고 나서 북한으로 보내요. 어떤 특별하게 조사가 자세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국민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막 언론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위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리버트 코리아 포스트에서 그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그 2명, 선원 2명이 사실은 16명을 탈북시키려고 했던 청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해 혐의로 추방했는데. 전혀 살인과는 상관없고 그 목선 탈출을 하려고 하다가 적발돼서 이제 16명이 보위부에 끌려가고 이제 2명은 그 체포를 피하기 위해 남쪽으로 이제 탈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이 정상적인 귀순이 아니다. 어떻게 범죄 후에 도피 과정을 귀순으로 보냐. 이렇게 해서 북한으로 추방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남아있는 건 뭐예요? 총살이죠. 총살. 인권을 중요시한다면서요. 범죄자도 인권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돌려보냈어야 했냐고요. 도대체 돌려보내야 했던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 그런데 봐보세요. 이 문재인이 제가 그때그때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이 페스카마오 사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페스카마오 사건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이제 그 남태평양 해상에서 뭐 배에 타고 있던 11명이 목숨을 잃었던 최고의 그 선상 살인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사건인데 이 페스카마 15호 사건의 항소심 당시에 문재인이 이 범인의 그 변호사를 맡아요. 근데 이 뭐 엄청나게 잔인하게 죽이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을 변호해야 되는 것이 맞냐? 국선 변호사가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해야 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이 문재인이 뭐라고 하냐?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제중동포였거든요. 그래서 한국 간부 뭐 7명 죽이고 모두 11명을 흉기로 때리고 막 이렇게 해서 잔인하게 해서 그 시체를 전부 바다에 버렸던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살인자까지 변호를 하면서 문재인이 결국 이 사람이 사형을 구형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신이 변론을 해서 이 정의로운 것을 주장을 했더니 이 사람이 무기징역으로 감염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정의로움을 주장했던 사람, 이렇게 가해자도 이런 11명이나 죽였던 이런 살인자도 우리가 따뜻하게 품어줘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변호를 맡았던 그런 문재인이 어떻게 북한에서 넘어온 그 사람들은 확인한 것도 아니고 조사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16명을 죽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보내냐고요. 뭐가 진실이에요? 뭐가 이 사람의 진심이냐는 거죠. 아니면 정말 그 북한 선언을 돌려보낼 때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또 뭐 탈북 여중원 북송 막 하라고 이 촛불 세력 계속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 강제 북송 탈북 그 어머 도살장에서 죽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자, 그런데 북한 인권은 절대 챙기지 않는데 한 가지 문재인이 잘하는 게 있어요. 대북 지원. 대북 지원은 문재인이 아주 탁월하게 잘하고 있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대북 지원부를
부활시켰어요. 통일부에서. 진짜 이해가 안 되죠? 통일부가 이제 대북 지원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도협력국을 부활시키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북 지원에 나선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3천만 불짜리 미사일을 쐈는데 그때 문재인 정권이 그래도 800만 불을 지원해 줘야 된대요. 자, 어떤 인권 업무는 계속 줄이고 있고 이렇게 북한의 대북 지원, 인도 협력은 계속 강화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에요. 이렇게 막 800만 불 대북 지원 막 하니까 이제 미국에서 도대체 그 돈이 북한 주민한테 가냐?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러냐? 김정은이 불법적으로 핵 프로그램 개발해서 자금 쏟아 부은 탓에 북한 주민이 굶주리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니 이제는 이거 봐보세요. 아니 얼마 안 됐어요. 북한에서 야 너희들 그 외세 눈치나 보고 있는 니들 돈 그렇게 조금 주는 거 안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쌀 안 받을 거야. 돈으로 줘 이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60억 원 지원 확정했대요. 쌀로 보내려고 했던 거 북한 의료 지원 사업에 약 60억 원 지원비를 붓는다는 돈으로 준다는 거예요. 돈으로. 돈 주면 원래 안 되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제가 예상하건대 이 문재인의 김정은 정권을 향한 이런 사랑의 세레나데는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왜 계속 될까요? 자, 문재인이 한 말이에요. 정의로운 전쟁보다 비겁한 평화가 낫다. 문재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종도 이렇게 얘기죠.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이게 다 조선이 평화를 위한 거다. 과연 그럴까요? 이것이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는 방법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봤는데 정말 이 문재인의 정체가 뭘까요? BBC에서는 이 문재인에 대해서 외교의 천재 또는 나라를 파괴하는 공산주의자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산주의를 가려내는 11가지. 지금 이제 저희가 이 문재인에 대해서 쭉 봤는데 여러분 여기에 문재인이 몇 가지나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땐 11가지 다 해당이 돼요. 8개 이상 해당이 되면 그 사람이 나는 공산주의자 아니에요 라고 말해도 합리적으로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라고 양동환 교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1개 다 해당이 돼요. 자, 미국의 저명한 그 동아시아 쪽의 그 정치 이런 상황 그런 전문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고딘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고딘창이 이제 문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문재인은 북한의 간첩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이 한국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 조항을 삭제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공격했고 그 반대파를 감옥에 가두고 탈북자들의 입을 막았고 종북 깡패들이 날뛰게 놔두었다. 그리고 또 군사적인 관점에서 문재인은 김정은과 똑같은 입장을 견지한다. 지금 비핵화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문제아는 북한의 비핵화를 사실 바라거나 비핵화시킬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재인의 목표는 뭐냐?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이 문재인의 목표는 북한 체제로 맞춘 그런 통일. 그 통일이 뭐예요? 적화 통일이죠. 북한식 통일. 북한으로 흡수 통일되는 것을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재인이 선택한 방법이 이거라고 이 고든창이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의 경제가 어떻게 됐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어요. 서민들은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고 제2의 IMF가 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런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북한과의 통일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한국을 조금 더 민주적인 조금 덜 민주적인 국가 조금 민주적이지 않은 국가로 문재인이 만들 수 있다면 큰 싸움 없고 큰 문제 없이 북한으로 이렇게 흡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의 경제를 약화시키고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키고 한국의 외교를 약화시켜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김정은과 남북회담 이후에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 수단은 아무것도 없어진 게 없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방위죠. 방위는 다 모두 다 걷어낸 게 바로 문재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 중에 가장 확실하게 지키고 있는 두 가지가 있대요. 문재인이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가지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한국의 주류를 교체하고 있다. 나는 반드시 한국의 주류를 다 뒤엎고 적폐로 전부 다 적폐청산해서 없애버리고 이 한국의 주류를 모두 교체하겠다고 항상 말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진전시켜 놓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어떤 수준이에요? 정권이 바뀌어도 다음 총선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그런 대한민국 우파들이 그 총선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결단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 몰라요. 저희가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회담을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회담을 할 때 그 모든 합의서가 발표돼 있지만 그런 내용을 다 알 수 있었나요? 알 수 없었죠. 사실 이들은 어떤 그 약속, 밀거래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 행사한 그 한 표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어요. 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라는 사람은요.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대요. 여러분, 지금 이런 정부를 이런 좌빨 숨기려고 하지도 않아요. 친북, 공산주의적, 주체사상적인 정권이 그런 정부가 이 대한민국에 들어선 것은 우리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 수준에 맞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지금이라도 개돼지가 되지 않으려면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 정부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이들의 아젠다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해야 될 때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 저 북쪽에 있는 우리의 민족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 이제 할 때가 됐어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결국 북한에 흡수돼서 저 북한, 김일성 일가, 그 세습하고 있는 그 주체사상 세력에게 무릎 꿇고 고개 숙이는 그런 일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공기와도 같아서 너무나 소중하지만
알지 못하는, 깨달지 못하는 이 자유를 우리는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어진 것이 없다고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깨어나서 이제 정말 앞으로 이 나라에 불어닥칠 그 위기를 직시하고 어떤 그 영적 각성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될 때예요. 그렇지 않으면 북한처럼 우리는 이 북한의 지하교에 숨어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예배드리는 북한의 지하교회 그 우리의 동포들처럼 그렇게 이 나라의 교회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예배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받고 고난받으며 지하로 스며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공산주의는 세불양립입니다. 정말 같은 하늘에 같이 설 수 없는 존재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뭐 이런 것은 불만이고 이런 것은 불만이고 대한민국이 이런 것은 고쳐야 되고 이것은 적폐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북한의 흡수통일 되면서 정말 낮은 단계 연방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그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은 그런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감시체제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깨어나서 이 나라를 위해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 정체를 알았어요. 이 나라를 쥐고 흔드는 청와대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에 있는 그 청와대를 쥐고 흔드는 그 악한 세력이 바로 주사파의 세력이라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됐어요. 그러면 저 청와대와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또 사법부와 입법부를 교육을 잡고 있는 이 주사파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내가 알지 못하면 결코 이길 수 없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무지함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저희들은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면서 개, 돼지였어요. 알지 못했어요. 이 소중함을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세운 이 나라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어요. 이 나라의 자유를,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이 주신 놀라우신 그 섭리인 그 자유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 종북 주사파의 영들을 모두 없애고 정말 중국을 지나 저 예루살렘까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대로 정말 그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나라로 쓰임받게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